안녕하세요. Jennifer's Magic Book Club입니다. 오늘은 한국어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문에 얽힌 사연. 어터슨 변호사는 근엄한 사람으로 좀처럼 밝게 웃지 않았다. 남과 대화할 때도 표정이 차가웠고 말수가 적었으며 그런 자리를 불편하게 여겼다. 감정을 나타내는 데에도 인색했다. 삐쩍 마른 데다가 키가 컸고 얼굴은 생기없고 무뚝뚝했으나 그럼에도 약간 호감을 주는 구석이 있었다. 하지만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입맛에 맞는 와인을 마시면 그의 눈가는 인간적이고 만족스러운 느낌으로 환해졌다. 그는 그런 기분을 결코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흔히 식후에 그리고 일상의 행동에서는 더욱 자주 뚜렷이 드러내곤 했다. 그는 자신에게 엄격했다. 혼자 있을 때에는 진으로 고급 포도주를 마시고 싶은 기분을 달랬다. 연극을 좋아했지만 20년 동안 극장에 가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그럽기로 정평이 나 있었으며 때로는 누가 왕성한 형기를 못 이겨 그릇된 행위를 저지르면 거의 부러움에 가까운 심정이 되어 감탄했다. 그러다 그들이 궁지에 몰리면 책망하기보다 도와주고 싶어 했다. 나는 카인의 이단에 마음이 가는군. 만약 내 형제가 지옥의 악마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해도 난 그대로 내버려 둘 거야. 라는 기이한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이런 성격 때문에 그는 종종 타락한 자들의 생애 최후의 순간까지 훌륭한 친구로 남아주었고 그들에게 훌륭한 감화를 주었다. 더욱이 이런 사람들이 자기 사무실에 찾아와도 그는 싫은 기색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어터슨에게 이는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 연기는 쉬웠다. 왜냐하면 그는 여간에서는 자기 감정을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 데에다 그의 사교 생활 역시 따뜻한 관용의 정신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된 사람들을 기존의 자기 교우 관계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 변호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의 친구들이라고 해봐야 친척 아니면 옛날부터 알고 지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가 나타내는 호감은 담쟁이 넝쿨이 자라듯이 사귄 시간의 길이에 따른 결과일 뿐 대상에 있어서 어떤 구별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가 먼 친척벌이자 마을의 유명 인사인 리처드 앤 필즈와 친하게 지내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이 두 사람 주변의 많은 사람은 그들이 상대방의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 또는 어떤 공통의 화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두 사람의 일요일 산책길에서 그들과 마주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서로 말이 없었고 무척 따분해 보였으며 다른 친구를 만나면 잘 됐다는 듯이 큰 소리로 맞이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이 짧은 소풍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고 일주일의 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로 끔찍이 아꼈다. 그들은 이 산책을 방해 없이 즐기기 위해 다른 즐거운 일이 생겨도 제쳐놓았고 긴급한 용무마저 무시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산책을 하던 중 우연히 런던의 어느 번화가 뒷골목으로 접어들었다. 그 거리는 좁고 비교적 한산했지만 평일에는 장사꾼들로 붐비는 곳이었다. 그 거리의 주민들은 모두 잘 사는 것 같았다. 그러나 더 잘 되기를 바라며 치열하게 경쟁했고 번tun에서 남는 것은 손님에게 추파를 던지는데 모두 쏟는 듯했다. 그래서 상점들 앞에서는 마치 미소를 지으며 줄 서 있는 여종업원들처럼 손님을 유인하는 듯한 분위기가 풍기면서 거리를 따라 이어져 있었다. 평소의 화려한 모습을 감추고 있는 비교적 인적이 드문 일요일조차 이 거리는 너저분한 이웃과 대조되어 숲속에 불이 난 것처럼 빛났다. 가게들의 덧문은 새로이 페인트질이 돼 있었고 잘 닦인 노스의 간판은 번쩍번쩍 윤이 났으며 거리 전체가 깨끗하고 밝은 분위기로 넘쳐
보행자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었다. 모퉁이에서 동쪽을 향하는 왼쪽 길로 두 번째 집에 이르면 점포의 열은 끊어지고 정원으로 둘러싸인 저택의 입구가 나왔다. 이 지점에 지붕 박공이 길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불길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건물 한 채가 서 있었다. 그 건물은 2층이었다. 창문은 보이지 않았다. 아래층에 단 하나의 출입구만 있을 뿐 건물 전면에도 창문 하나 없이 빛바른 밋밋한 벽으로만 되어 있었다. 어느 모로 보아도 그 집은 오랫동안 방치해둔 흔적이 역력했다. 초인종이나 문 두드리는 쇠 붙이도 달려있지 않은 현관문은 페인트질이 벗겨져 너덜너덜하고 녹슬어 변색되어 있었다. 동네의 불황자들은 후미진 곳에 몸을 숨기고 문짝에 성냥을 그어댔으며 어린 아이들은 입구의 계단에서 신나게 가게놀이를 하고 있었고 학교에 다니는 사내 아이들은 정문에 붙어있는 격자형 나무 흠 사이의 쇠쇠리에 칼자국을 내놓곤 했다. 그런데도 거의 20-30년 동안 이런 뜨내기 손님들을 내쫓거나 그들이 망쳐놓은 것을 수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았다. 엠필드와 어터슨 변호사는 이 뒷골목의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두 사람이 골목 입구에 이르렀을 때 엠필드가 지팡이를 들어 그 문을 가리켰다. 저 문을 주의 깊게 본 적이 있습니까? 그의 길동무가 긍정의 표시를 하자 그는 제 생각이지만 저 문은 아주 이상한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하고 덧붙였다. 그래? 어터슨이 약간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뭔가 어떤 이야기냐 하면요. 엠필드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제가 아주 먼데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캄캄한 겨울 새벽이었는데요. 한 3시쯤 되었을 겁니다.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동네를 지나가고 있었죠. 거리도 온 시민들도 다 잠들어 있었어요. 거리에는 가로등만이 무슨 행렬을 맞이하듯 환하게 켜진 채 교회당처럼 텅 비어 있었죠. 나중에는 경찰관이 한 명이라도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간절해지더군요. 그때 제 눈에 갑자기 두 사람의 모습이 들어왔어요. 한 사람은 체구가 작은 사내였는데 동쪽을 향해 성큼성큼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은 8살에서 10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저기 교차로 쪽으로 열심히 뛰어가고 있더군요. 선생님, 두 사람은 당연히 길모퉁이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었지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이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그 사내가 인정사정 없이 여자아이를 짓밟더니 땅바닥에 누워 울부짖는 소녀를 내버려 두고 그냥 도망가 버리더란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듣기에 별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실제로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도저히 인간 같지가 않았어요. 그것은 악마 같은 짓이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재빨리 쫓아가서 그 자의 목덜미를 잡아서 끌고 왔지요. 와보니 벌써 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울부짖는 아이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는 아주 태연했습니다. 반항을 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쳐다보는 그 자의 모습이 하도 추악해 내 몸에서는 달리기를 했을 때처럼 땀이 나더군요. 알고 보니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여자아이의 가족들이었어요. 잠시 후 그 아이를 위해 부른 의사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보더니 아이의 몸 상태는 괜찮지만 정신적 충격이 심하다고 말하더군요. 선생님은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났으리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한 가지 묘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나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혐오감을 느꼈죠. 그 아이의 가족들도 그랬을 거고요. 당연한 일이었죠. 그러나 의사의 반응에는 좀 놀랐습니다. 그는 흔히 뵐 수 있는 평범한 의사였어요. 확실한 나이나 특징도 없었고요. 심한 에든버러 사투리를 썼고 감정은 백파이프처럼 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 의사도 우리와 같이 행동하더란 말입니다. 그 의사는 제 포로를 볼 때마다 그를 얼마나 죽이고 싶어 하는지 그 충동을 자제하느라 얼굴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그가 제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듯이 저도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를 죽일 순
없으니까 우리는 차선책을 찾았어요. 우리는 그 사내에게 이 일을 엄청난 사건으로 만들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런던 전체에 그 자의 이름을 평판 좋지 않게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만약 그에게 친구나 신용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잃게 해주겠노라는 말도 했죠. 우리는 그렇게 격렬하게 그 자를 몰아붙이는 와중에도 여자들이 그 사내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느라 아주 고생했습니다. 여자들 역시 먹이를 만난 독수리처럼 사나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게 증오심으로 가득 찬 얼굴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정말 사탄하고 사악하고 냉혹하고 물론 약간 두려움이 섞이긴 했지만 비웃는 듯한 그 사나이가 있었죠. 그 자는 당신들은 이 사건을 미끼로 한몫 챙기려는 것 같은데 나로서는 응할 수밖에 없겠죠. 신사는 소동을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원하는 액수를 말해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를 압박해 아이의 가족에게 100파운드를 변상하라고 했습니다. 그 자는 버티려다가 우리의 태도에 만만찮은 양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결국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은 돈을 받아내는 일이었는데 그 자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갔는지 아십니까? 바로 저 문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자는 보란듯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곧 10파운드짜리 금화 몇 개와 쿠츠 은행 앞으로 발행된 수표를 한 장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수표는 지차민이 앞으로 돈이 지불되도록 서명돼 있었는데 그 이름이 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군요. 다만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고 가끔 활자화되기도 하는 이름이라는 것만 말씀드리죠. 금액이 꽤 컸는데 그보다 더 큰 돈이라도 꺼낼 수 있을 정도로 틀림없이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명이 진짜라면 말이죠. 나는 모든 게 의심스럽다. 새벽 4시라는 시각에 지하실 같은 문을 걸어 들어가 다른 사람 명의의 수표로 거의 100파운드를 갖고 나온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라고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그 사람 나이를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그 자는 아주 태연하게 콧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은행 문이 열릴 때까지 당신들과 함께 있다가 내가 직접 현금으로 바꿔주리다 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와 그 사나이 저 이렇게 4사람은 제 집에서 날이 셀 때까지 기다린 다음 아침을 먹고 함께 은행으로 갔습니다. 저는 수표를 직접 창구에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보아 이것은 위조 수표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건 수표는 진짜였습니다. 어터슨이 혀를 찼다. 선생님도 저와 같은 기분인가 보군요. 엔필드가 말했다. 그렇죠.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그 녀석은 도저히 상정할 수 없는 정말 가증스러운 놈입니다. 그런데 수표를 발행한 인물은 신사 중에 신사인데다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더 못마땅한 것은 그 사람의 선행이라는 것을 많이 베푸는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제 생각에는 무슨 협박의 대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정직한 사람이 젊었을 때 철모르고 저지른 죄의 대가로 터무니없는 돈을 뜯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집을 공갈의 집이라고 부르죠.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요. 그는 여기까지 말한 뒤 잠시 생각에 잠겼으나 곧 어터슨이 갑자기 던진 질문 때문에 생각에서 깨어났다. 그런데 자네는 그 수표 발행인이 저 집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모르는가? 그런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엔필드가 대답했다. 우연히 제가 수표 발행인의 주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그에게 저 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물어봤단 말이지? 어터슨이 물었다. 그랬습니다. 신중을 기했던 것이지요. 하고 엔필드가 대답했다. 저도 묻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아무래도 마지막 심판의 날 같은 분위기가 될까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일단 질문을 시작하면 하나의 돌을 굴리는 것처럼 되니까요. 조용히 산꼭대기에 앉아있다가 돌을 굴리면 그것이 다른 여러 돌을 굴리고 그러다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평범한 사람이 자기 집 뒷뜰에
뒤뜰에서 그 돌에 머리를 맞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그 사람 가족들은 성을 바꿔 다른 아버지와 살게 되잖아요. 선생님, 저희 생활 신조는 이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되도록 질문하지 않는다. 매우 좋은 신조로군, 어터슨 변호사는 말했다. 하지만 저는 직접 그 집을 조사해봤죠. 엔필드가 말을 이었다. 그 집은 집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 문 외에 다른 문은 없었고 그 사건의 주인공인 그 자가 아주 가끔 지나드는 것 말고는 출입하는 사람도 없더군요. 2층에 창문 3개가 골목으로 나 있지만 아래층에는 창이 없습니다. 그리고 2층의 창문들은 항상 닫혀있고 깨끗합니다. 굴뚝이 하나 있는데 평소에 연기가 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 그 집에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거리에는 많은 건물이 빽빽이 들어 차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집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두 사람은 또 한참을 말없이 걸었다. 잠시 후 워터슨이 입을 열었다. 엔필드군, 자네는 좋은 신조를 갖고 있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워터슨 변호사는 말을 이었다. 아이를 짓밟은 사내의 이름을 알고 싶어. 글쎄요, 말씀드려도 해로울 건 없겠죠. 그는 하이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엔필드가 말했다. 어떻게 생겼나? 설명하기가 쉽진 않아요. 외모는 어딘가 좀 이상한 구석이 있어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아주 밉살스러운 데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거부감을 느낄 정도로 혐오스러운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기분을 느끼는지 까닭을 모르겠어요. 그 자는 어딘가 기형인 것 같기도 해요. 물론 꼭 집어서 말할 순 없지만 좌우간 그런 느낌을 강하게 주는 놈입니다. 어딘가 특이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무엇이 특이한지 콕 집어서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안 돼요, 선생님.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제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 자의 모습을 생생히 떠올릴 수 있거든요. 어터슨은 다시 말없이 조금 더 걸었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다. 그 사내가 열쇠를 사용한 것은 확실하겠지? 긴 침묵 끝에 그가 다시 물었다. 물론이죠, 선생님. 엔필드는 뜻밖이라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래, 그럴 줄 알았네. 어터슨이 말했다. 이상하게 들린다는 것 잘 알아. 사실 여기에 관련한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자네에게 묻지 않는 이유는 나도 그 사람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이네. 그러니까 리처드, 자네는 내가 아는 이야기와 관련이 있어. 그러니 자네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는 게 낫지 않겠나? 저한테 미리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엔필드는 약간 언짢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고지식할 정도로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자가 열쇠를 사용하는 걸 봤거든요. 일주일도 안 됐어요. 어터슨은 크게 한숨을 쉴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젊은 엔필드가 잠시 후 말을 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군요. 제가 너무 장황하게 떠벌린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이 사건은 2번 다시 입 밖으로 꺼내지 않기로 약속하죠. 그는 말했다. 전적으로 동감하네. 어터슨 변호사는 말했다. 그렇게 하자고, 리처드. 자, 그러면 우선 이제 다음번에 하이드 씨 찾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